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2009년 2월 16일 오후 6시 12분에 우리 곁을 떠나 하느님 품 안에서 선종하셨습니다. 향년 88세. 그럼에도 좀처럼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내내 우리의 너른 언덕이었던 당신. 그 품으로 달려만 가면 언제고 단단한 바람막이 되어 아픈 눈물을 닦아주실 것으로 우리는 누구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뭐라고 말은 어쨌든 저희에게 큰 정신적인 지주가 돼주셨고 항상 어떤 사회의 어떤 정의를 위해서 힘써주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셔야 될 어른께서 갑자기 이렇게 모든 면에서 우리한테 큰 위로가 되고 든든한 기둥이셨는데 부모님 이상 되시는 분을 보내드리는 그런 마음이고요. 뭔가 이렇게 맞은 듯한 그런 안타까움이 가시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해 겨울은 혹독했습니다. 매서운 2월의 칼바람이 명동을 휘감았죠. 맹렬한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들은 긴 줄을 섰습니다. 당신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랄 것도 없이 자식처럼 아팠습니다. 왜 그때 우리는 당신을 쉬이 보내드릴 수 없었던 걸까요?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이었을까요? 일제 강점기 20살 청년 김수환은 일본 유학 중이었습니다. 우리 대일본 제국이 조선반도의 발전에 기여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씨 조선의 낡아빠진 봉건제도를 혁파하고 문명세계의 대열에 합류하는 기틀을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전쟁의 광기로 뒤숭숭한 학내 분위기 속에서 식민국가의 유학생 김수환은 차오르는 울분을 꾹 누르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 미국과 전쟁을 시작한 것은 너무 무모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시아 전역이 열강과 대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아인을 진정 위한다면 전쟁보다 다른 일에 힘을 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진주만을 공격한 것은 자유를 위해 본토를 지키는 불가피한 선택임을 부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천황폐하와 대일본 제국의 영광을 위해 모든 아시아인을 위해 우리는 이번 전쟁에 옥쇠를 각오해야 합니다. Stefano, you are a passionate speaker. I want to do something. Do you want to be a politician? Or a revolutionary? What kind of man do you want to be, Stefano? I will be whatever my people need me to be.
I think so. Then you should be a priest, Stefano. 그때 게페르트 신부는 김수환의 의로움이 더 크게 쓰일 날을 소망한 것일까요? 학병으로 끌려가 죽을 고비를 넘긴 김수환은 해방 이후 조국으로 돌아와 해화동 성신대학에 편입합니다. 동급생보다 나이가 많아 총급장을 맡았죠. 그리고 판단력도 좋았고 리더니까 타고난 리더예요. 김충이. 1951년 피난지 대구에서 사제 서품을 받은 김수환 신부는 첫 부임지 안동성당을 거쳐 대구 대목구장 비서 신부로 임명됩니다. 김수환 신부는 이 시기에 가톨릭 통신사인 피데스의 통신원으로도 활동하게 되는데요. 이때 맡은 일이 교황청과 유럽 교회의 흐름을 가톨릭 신보에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수환 신부는 이때 알게 된 가톨릭 액션에 큰 관심을 갖게 되죠. 30대 젊은 사제는 결국 가톨릭 평신도 사회운동을 제대로 배워보겠다는 큰 꿈을 안고 독일 유학길에 오릅니다. 전공은 그리스도교 사회학으로 선택했죠. 그리고 당시 유럽에 있던 신학생들의 모임을 꾸리는데도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해봐야 안 된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인데 농담을 하셨어요. 비둘기가 될지 까치가 될지 모르지만 우선 살리고 키워놓고 봅시다. 그러니까 다 웃고 비둘기라는 그 동호인과 함께 모임이 매년 있을 수 있게 해주시는데도 아주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당시 김수환 신부의 스승은 당대 그리스도교 사회학의 최고 권위자인 회프너 추기경이었습니다. 마침 이 시기에 파독된 우리 간호사와 광부들을 도우면서 김수환 신부는 학교 울타리를 넘어 폭넓게 사회를 경험할 수 있었죠. 유학생 김수환이 얻은 또 하나의 행운은 유럽 대륙에서 누구보다 빠르고 생생하게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지켜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묵은 세대, 오랜 전통 속에서 묵은 세대에 젖어 있던 그 교회 그 시대의 문을 닫고 이제 정말 문을 열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이런 걸 보면서 교회에 대한 교회와 함께 생각하는 그 생각이라든지 이런 점에서 더 깊이 느낀 거 이런 것도 있겠고 그래서 그런 뭐 친구 독일 사람들 친구들하고 이런 이야기할 때도 그 교회 세신의 문제라든지 무엇이 참된 신앙이냐든지 이런 것도 뭐 서로 이야기 겸 뭐 토론까지 안 가도 하여튼 그런 걸 나눈다든지 이런 기회가 아주 많았죠. 많았고. 7년의 유학 생활을 접고 귀국한 젊은 사제의 가슴 속엔 공의회의 감동과 교회 쇄신에 대한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이를 세상에 전할 최적의 소임이 맡겨졌죠. 묵은 신문에 새 생명을 불어넣으려는 사장 신부의 처방은 아주 개혁적인 것이었죠. 신부님, 여기 이 글을 쓰신 분도 신자가 아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천주교 신자가 아닌 분들의 글이 이렇게 많이 실리면 이거 큰 사달이 날 것 같은데요. 무슨 사다의 말입니까? 지면의 반이 신자가 아닌 분 아니면 평신도 분들 글이라. 여러분들이 무슨 걱정을 하시는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언론이 계속 우물한 개구리 소리를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신문이 앞서 먼저 변화해서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도 싫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천주교인들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우리들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바티칸 공의회 정신.
우리 신문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구현해야죠. 바티칸 공회의 소식 번역 마쳤으니까 교정 좀 봐주세요. 벌써요? 3일 만에? 이렇게 일하시면 잠은 언제 주무세요? 공회의 소식을 번역하다 보면 저는 가슴이 벅차고 힘이 막 솟는답니다. 신부님 다우시네요. 신문사 일에 푹 빠져있는 김수환 신부에게 더 큰 소임이 맡겨집니다. 신설 마상교구의 교구장이 되어 주교 품에 오른 것이죠. 목자로서의 새로운 출발. 그 순간에도 김수환 주교는 바티칸 공의회 정신을 마음속에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당시 김수환 주교는 평신도 단체인 가톨릭 노동청년회 지오세의 총재직도 겸하고 있었는데요. 공업화의 첫 삽을 뜨는 역사적 순간이었다. 1962년 이후 정부는 경제개발 목표를 5년 단위로 계획해 급속한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해마다 우리 경제가 놀라운 발전을 거듭하면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눈부신 경제성장 이면엔 노동자들의 숨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열악한 근로환경 속에서 노동자들은 밥 먹듯 되풀이되는 야근과 저임금에 시달리며 인간이 아닌 기계처럼 취급받았습니다. 대부분 가난한 농촌 출신의 어린 10대들이었죠. 우리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거의가 그 직물공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나이가 모자랄 때는 그렇게 다른 사람 거 뛰어갔고 그렇게 들어갔어요. 하지만 취직의 기쁨은 잠시뿐. 간신히 버틸 만큼 고된 작업 환경을 매일 견뎌야만 했습니다. 일요일 날이면 곱빼기라고 해요. 곱빼기는 뭐냐면 아침에 들어가서 그 다음 날 24시간 지난 그 다음 날 나오는 거예요. 너무 졸려고 진짜 일하면서 그냥 매달려서 이러고 좋은 거예요. 그러면 또 감독하는 우리 주임 아저씨가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아주 욕을 잘해요. 야, 이 망할 년들아, 뭐 좋으냐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막 욕을 하면 눈 똑바로 뜨고서 하다가 그냥 꾸벅꾸벅. 직물 공장이 많은 강화에서 사목했던 전 미카엘 신부는 본당에서 지오세 활동을 시작합니다. 회원들은 차츰 노동자로서의 당연한 권리에 눈뜨게 됐고 조합을 결성했죠. 하지만 곧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됩니다. 사측은 전 신부를 빨갱이로 몰면서 천주교 신자들을 고용하지 않기로 하죠. 김수환 주교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수시로 강화를 방문해 피해 노동자들을 직접 만나면서 대책위원회를 꾸립니다. 이제 빨갱이다, 우리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추기경님이 그 당시에 오셔서 노사 간에 서로 중재를 했죠. 강화성당에서. 근데 그 중재가 사실은 실패로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사용자 측에서 그걸 그 간담회를 자리를 박차거나 아니면 항의를 한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간담회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었는데 우리는 추기경님 손 잡는 것만도 아주 황송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때 내 느낌이 아 우리 추기경님 참 못생기셨다 그런 생각을 돌아가실 때 그때 많이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전해 들었는데 김수환 추기경님이 우리 뒤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우리가 막 경찰한테도 시달림 받고 그러던 것도 나중에 그게 풀어지더라고요. 경찰들이 개입을 안 하더라고요. 김수환 주교는 이 사건을 인간 존엄성의 문제로 파악하고 주교단을 움직여 최초의 성명서가 발표되도록 합니다. 사실 그 당시로 보면은 아무도 노동조합에 대한 기본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결석에 대한 권리, 또 노동자의 어떤 기본권, 또 임금에 대한 문제,
또 교회가 이들에 대해서 왜 사회적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정당성을 이 성명서 안에 다 포함이 된 거죠. 근데 기록에 의하면 이 성명서 초안을 당시 김수환 추기경님이 작성을 한 것이고 곳에 지오스 노동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당신이 이 한국 천주교를 대표해서 이것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생함이 있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설교구의 주교가 된 것이 불과 2년 전. 한국 천주교회를 대표하는 서울 대교구장은 그보다 더 큰 십자가를 져야 하는 막중한 자리였습니다. 신임 교구장은 취임사를 통해 평소의 소신을 밝힙니다. 너희들이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를 생활로서 증거해 달라고 하는 사회 요구를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 교회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회에 봉사하는 세상 속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교 시절부터 확고하게 간직해온 이 신념은 격변의 시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으로 변화된 한국 천주교회의 새로운 모습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70년대는) 성난 민중의 저항으로 문을 엽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정권 연장을 위해 대통령의 3선 연임이 가능하도록 헌법 개정을 시도합니다. 결국 3선에 성공한 박정희 대통령은 계속해서 경제 성장 정책을 추진하지만 혜택은 모두에게 돌아가지 않았죠.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난해 북한 교회대보다 10곱절에 가까운 32억 달러의 수출 실적을 올리고 올해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나마 수출을 경제 성장의 명분하에 존중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시대의 약자로 인식한 김수환 추기경은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움직입니다. 아예 서울 대교구 산하에 노동 문제 전담 기구를 만들 밑작업을 시작하죠. 노동자들도 참았던 울분을 터뜨립니다. 평화시장 노동자 전태일의 분신은 김수환 추기경에게 큰 충격을 안겨줍니다. 안보와 경제 논리는 줄곧 장기 집권의 명분이었습니다. 학내 군사훈련에 반대하는 시위가 거세지면서 전국이 얼어붙었죠. 우리 국민총의에 의하여 제정된 헌정질서를 유지하고 나라의 안정을 위하여 박정희 대통령은 헌법 제53조에 의한 대통령 긴급조치를 선포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 행위를 금하고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 행위를 금한다고 밝혔습니다. 나름대로 그때 박정희 대통령도 국민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데 어떤 힘을 정말 힘을 뭐랄까 고치시키는 그런 분이다. 이런 인식이 국민에게 있었고 그만큼 어떤 국민으로부터 존경도 받는 그런 권위를 정신적 권위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바랬는데 간절히 그렇게 나라가 되어가지를 않는단 말이야. 않고 내가 보기에도 자꾸만 독재 쪽으로 기울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정말 안타까웠어요. 근데 그 점을 이렇게 뚜렷하게 말해주는 사람도 별로 없었던 것 같고 나 나름대로는 그런 기회마다 그 말을 비추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무소불위의 권력 앞에 모두가 침묵하는 불의의 시대. 교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마침내 추기경은 마음을 정합니다.
정부와 여당에게 묻습니다. 이런 비상대권을 대통령에게 주는 것이 과연 국민과 나라를 위해 정말로 유익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막강한 권력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법을 또 만들면 오히려 국민과의 일치를 깨게 되고 국가 안보까지 위협을 주며 나아가서는 평화에 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냐고 말입니다. 좀 과하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추기경처럼 그렇게 말했지 싸우듯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나라가 시끄럽죠. 그 왜 시끄럽게 하느냐 이거야. 그거 안 하고도 추기경쯤 되면은 그런 고위층에 직접 찾아가서 얼마든지 이야기할 기회가 있는데 정부가 볼 때는 일종의 선동가밖에 안 되는 거죠. 정부에 있는 그 분들하고 만나서도 대통령께 말씀을 드려라. 이거는 아니다. 하고 강하게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그럴 때마다 그분들이 보인 태도는 우리는 말씀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그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걸 뻔히 보면서도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느끼면서도 그러나 정작 그 앞에 가서는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교회는 그대로 다른 사람과 함께 같이 침묵을 지키고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이제 그 김추경님의 판단이었고 영구 집권을 향한 정권의 폭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무 저항도 할 수 없는 공포의 시대가 왔죠. 이 유신은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해 나가려는 위대한 한국인의 사상과 철학의 확립이며 또한 그 실천인 것입니다. 캠퍼스 안에는 소위 사복들이 쫙 깔려 있어서 누가 하나 뭐 요인물만 좀 뿌리려고 해도 바로 제압당하고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 그래서 이제 연합 시위를 한번 하자. 정보 당국에서 수사 당국에서도 다 그걸 알고 있었고 해가지고 실제로 시청합하고 거기까지 나온 대학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시위 미수 사건이잖아요. 그 자체가. 주동자로 드러난 이들 60명 가운데 극심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유신 반대 시위가 수그러들지 않자 정부는 대대적인 시국 사건을 조작합니다. 자금을 대는 등 학생들을 뒤에서 조종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학순 주교가 자금 지원 혐의로 연루돼 연행이 됩니다. 정부 기관에 의해 주교까지 연행을 당하자 교회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주교단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는 가운데 추기경이 대통령을 만나죠. 대통령께서 참 이왕이면 이걸 평화적으로 해결하실 뜻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저녁 안으로 좀 석방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더니만은 즉시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고. 지학순 주교는 풀려났지만 수많은 학생과 민주 인사들은 여전히 감옥에 있었습니다. 지 주교는 은밀하게 내외신 기자들을 불러 모아 기습적인 양심 선언을 합니다. 지주교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국 기도회가 들불처럼 번져나가는 가운데 젊은 사제들은 더 적극적으로 현실에 투신할 뜻을 밝힙니다.
7, 80년대 민주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한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이 태동한 것이죠. 전국 사제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시대 응답으로 지주교님이 불을 지펴주신 것이 되겠죠. 그러나 많은 청년 학생들이 감옥에 있으니까 그분들의 석방을 위해서 시대 변혁을 위해서 우리가 나서야 되겠다 해서 이신전심으로 합쳐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신학적으로 해석할 때 이거는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신 섭리의 결실이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데 김추기경이 때문에 베린 신부들도 많아요. 절대 싫습니다. 저는 신부들이 제의를 입고 말이지 길거리에 나가서 말이지. 미사 드리는 신부가 뭐 하려고 그래? 미사나 드릴지 그걸 하나 말이에요. 교회 내 분열은 추기경으로서는 가장 깊은 아픔이요 상처였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잠 못 이루며 기도에 매달리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시대의 어둠은 깊고 정의는 묻혀버렸습니다. 저마다의 소명으로 역사의 시간을 살아낸 그때에 김수환 추기경은 모두의 울타리였습니다. 민주화운동을 하라든지 말하라든지 이런 얘기를 직접 하신 적은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죠? 하지만은 그 어떤 그런 위대한 어떤 이런 정신의 이런 그늘 속에 있던 가톨릭이 그러한 어떤 활동을 아주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런 공간을 저는 추기경님이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 준 것이다. 억울하고 가난한 이들, 버림받고 쫓기는 이들이 마지막 기댈 곳이라 여겨 찾아오는 곳, 명동성당. 교회는 그들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부모의 품과 같았죠. 식사 시간 찾기 해가지고 5분 내에 먹고 오라는데 30분 밥 먹고 30분 채워서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끌려가서 굉장히 이제 혼도 나고 뭐 심할서도 쓰고 뭐 살 권리를 찾아보겠다고 여성 노조를 만들었다가 똥물까지 뒤집어 쓰게 된 이들의 나이는 그때 고작 17, 21였습니다. 아무도 이제 언론도 어디도 우리 편이 드는 사람이 없으니까 천주교의 신부님이 제일 높으신 분이 추기경이라는데 좀 바짓가랑이라고 호소를 좀 해보자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갔었어요. 단식 농성을 벌이는 이들에게 추기경은 이거라도 먹어야 한다며 사탕을 입에 넣어주기도 했죠. 그리고 며칠 있다가 추기경님이 이제 오셨더라고, 면회를.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그 얘기를 했죠. 여기 교도관 아저씨들이 저 시집 못 간다 그랬는데 시집 진짜 못 가냐고. 그러니까 웃으면서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달래주시고 사식도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20일 살고 나왔는데 초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무슨 마리아의 집 같은데 이런 데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진짜 되게 걸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거기서 구려 살고 나온 3명 거기 가서 이제 초대 받아가지고 가서 식사 대접도 받고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바나나를 먹어본 게 거기 가서 먹어봤어요. 교회가 힘없는 이들의 피난처가 되면서 추기경은 늘 정부 압박에 시달립니다. 추기경님, 여당 국회의원 요셉 형제님 전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 의원님. 요셉입니다, 추기경님. 바쁘실 텐데 전화 드렸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꼭 좀 도와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추기경님. 네, 김 의원님. 부들을 접해서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요사이 이 국론이 심각하게 분열되고 있어요. 이 국민 총화를 위해서는 이 추기경님께서 말씀을 좀 아껴주셨으면 합니다. 이 정치는 정치인들에게 맡기시고 이 종교 지도자는 이 신자들과 교회를 살피시는 게 나라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 인권이네 민주네 하면서 국민을 현혹하는 그 불온한 사상을 가진 세력들의 말에 현혹되셔서 혹시 그 추경님께서 판단을 잘못하시면은 우리 온 국민만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추기경님, 제 충정 이해하시겠지요? 추기경님, 잘 부탁하겠습니다. 항상 그 주재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전화는 끊임없이 이렇게 하여튼 그 비밀이 없었고 뭐 우리가 뭐 어디 김추경님이 어디 오늘 저 예를 들어서 안동을 가신다 하고 결정을 하시면 우리 아무도 주변에 아무도 몰라요. 모르는데 거기 안동하고 뭐 전화 한 통화만 하면 중간에 고속도로에 벌써 저 마중을 나와 있는 겁니다. 저 기관원들이. 그래서 참.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 어두움, 좀 암흑 같은 언제까지 이런 암흑이 계속될 건가. 다시 말하면 공포 정치를 정부가 한 셈이야. 공포 정치를. 공포 정치라는 거는 우민 정치야. 백성을 우습게 보고 말이지. 우민 정치를 하는 건데. 그런 시대가 우리한테 있었다는 것은 자랑스럽지 못하고 부끄러운 일이고. 독재의 끝은 비극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화해의 시대가 오기를 모두가 바랐죠. 주여 인자로이 주의 종 박정희를 돌아보소서. 그에게서 죄와 죽음의 사슬을 끊고 그를 당신 생명과 광명의 나라로 인도하소서. 하지만 역사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군사 반란으로 전국을 장악한 신군부는 비상계엄을 유지하면서 서서히 집권 야욕을 드러냅니다. 계엄 철폐를 요구하는 시위가 거세지고 신군부는 전국을 더 확실하게 장악합니다. (1980년 5월 17일 24시를 기하여 현 지역 계엄을 전국 비상계엄으로 전환 선포하고 그리고 5월 18일 격렬한 저항의 불씨가 광주에서 당겨집니다. 내가 전두환 씨를 찾아갔고 무력 진압을 말리라는 그런 말을 전달하려고 해도 이제 말을 끄집어내도 계속 전화가 오는 거야. 전화가 와서 전두환 씨한테 또 물어보고 뭐 하는데 그러면서 나중에 그냥 안 되겠습니다. 저 지금 육군본부에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지금 광주에서 내란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그때 표현이. 미군 사령관에 이제 그 제가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미국 대사한테 연락을 하려고 경단선을 만나서 경단선 같이 여기저기 전화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안 됐대요. 아무데도 안 되고. 답답해가지고 이제 그런데 그들은 폭도로 몰렸고 진실은 철저히 묻혔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그 마음 고통을 겪은 때가 그때였다고 봐요. 사태가 그대로 알려지지도 않고 구체적으로 뭘 더 대처하면 좋을지도 말이죠 모르는 그런 상태. 내가 할 수 있는 건 노력은 해봤지만 그게 먹혀 들어가지도 않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는 것 같고 이러니까. 예.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그렇게 다시 군사정권이 들어섭니다. 피를 뿌리고 쟁취한 권력 앞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었죠. 젊디 젊은 목숨들이 정의를 외치다 쓰러져갔고 무자비한 고문이 자행됐습니다. 인간의 존엄이 무참히 짓밟힌 1980년대. 교회는 감춰진 사건을 드러내는 입이었고 시대의 양심이었습니다. 그 뒤에는 늘 버팀목처럼 김수환 추기경이 있었죠. 소문으로만 떠들고 거의 유언비처럼 할 때에 김추기경님께서 말씀을 본격적으로 하셨고, 아무도 말 못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한 그 속 시원함, 통쾌함 이런 것이 이제 제일 먼저 반응이죠. 대통령 직선제 요구가 거세지던 87년 1월, 또다시 젊은 목숨이 쓰러집니다. 남영동 대공분실에 끌려가 고문 끝에 숨진 21살 서울대생 박종철의 죽음은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죠. 김수환 추기경은 명동성당에서 인권회복 미사를 주례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냅니다. 이 정권의 우리에는 과연 양심과 도덕이 있는, 아니면 이 정권의 우리에는 총칼의 악입니다. 이제 본인은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현행 헌법에 따라 내년 2월 25일 본인의 임기 만료와 더불어 후임자에게 정부를 이양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이때 정의구현 사재단이 폭로한 박종철 사건의 축소 조작 사실은 국민저항에 불을 지피는 도화선이 됩니다. 민주 세력은 결집했고 시위가 날로 거세지는 가운데 이번엔 연세대 학생 이한열이 최루탄을 맞고 쓰러집니다. 민주정의당 차기 대통령 후보로 노태우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민주화의 뜨거운 열망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명동성당은 전국의 향방을 가르는 60민주항쟁의 핵으로 떠오릅니다. 성당에 갇힌 시위대와 테러를 막고 방어벽을 친 경찰 사이에 팽팽한 대결이 이어지자 성당 측이 중재에 나섭니다. 내가 신신당부했잖아. 성당에 쏘지 말라고. 그럼 이건 뭐야? 우리가 싸우겠다는 거야? 시간이 흐르면서 300여 명으로 줄어든 시위대는
집행부를 조직해 이틀째 밤샘 토론과 시위를 이어갔고 교회 측도 급히 대책위원회를 꾸려 평화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우선 양측을 설득해 화염병과 최루탄을 동시에 내려놓도록 하죠. 농성 학생들에게 힘을 보태준 것은 시민들이었습니다. 넥타이 부대로 불리운 직장인과 주변 상인들까지 시위에 합류했죠. 명동 성당엔 성금이 밀려들었고 인근 개성여고 학생들은 자기들의 도시락을 걷어 시위대에게 건넸습니다. 민주화의 열망이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정부는 계엄령 선포와 명동성당 강제 진압을 검토하고 있었죠. 비장한 긴장이 감돌던 농성 3일째 밤. 추기경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며 간절히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정부 측 인사가 찾아옵니다. 만일에 이분들 나가지 않으면 정부 차원에서 국가공권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꺼냈어요. 그런 얘기가 좀 오고 나왔을 때 김수환 측이 아주 강하게 안 된다. 다시 광주와 같은 그런 비극이 성당에서 일어나면 안 된다. 여러분들 그렇게 결정하셨다면 좋다. 내가 가서 눕겠다. 그럼 나를 밟고 지나가라. 그럼 내 옆에 뒷자리에는 사제들이 또 있을 거다. 그 사제들을 밟아라. 그 뒤에는 수도자들이 있다. 수도자들, 수녀님들을 밟고 지나가라. 그럼 그 뒤에 아마 청년 신학생도 있을 거다. 그렇게 하려면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정부는 강경 방침을 꺾고 학생들을 무사히 귀가시키는데 전격 합의합니다. 하지만 잦은 해산을 두고 시위대 의견이 엇갈리죠. 저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도 굉장히 강한 입장이었고요. 또 실제 그 지도부에 속해 있는 학생들도 있지만 일반 학생들도 많았거든요. 또 어떤 농민이나 어떤 빈민 뭐 이런 분들이 또 말씀을 하시고 이후에 계속 그 논의가 진행되는 걸 보면서 여기서 해결점이 나올 수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학생들은 해산을 두고 투표를 벌였지만 강경파 입장은 완고했습니다. 이때 추기경은 학생들을 직접 찾아갑니다. 학생들 의견이 어느 쪽으로 대충 다 했습니까? 학생들 결과부터 학생들은 나갑니다. 자신들에게 맡기기로 했습니까? 네. 자, 그럼 이제 들어가셔서 나중에 우리 조용한 기회. 명동성당 농성은 60항쟁의 새로운 원동력이 됐습니다. 격렬한 대치 상황 속에서도 평화적 해결의 가능성을 찾았던 6.1은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이자 민주주의를 향한 뜻깊은 여정이었죠. 명동성당은 그렇게 민주화의 성지가 됩니다. 더 각박해지고 더 이렇게 분열돼 가고 그럴 때 어쨌든 그런 좀 정신적인 그 지도자 좀 이런 분들이 계셨으면은 그래도 어떻게든 좀 국민들을 좀 통합시키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하셨을 거고 뭐 그럴 때 좀 아쉽죠. 참 걱정스럽잖아요, 우리 민족의 그 앞날이. 근데 지금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참 어른들이 잘 눈에 안 띄잖아요. 간절히 바라오니
시대의 아픔을 함께 나눴던 명동성당에서는 요즘도 한 달에 한 번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미사가 봉헌됩니다. 개인의 구원을 넘어 사회 전체의 어둠을 밝히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여전한 믿음 때문이죠. 삼성전자에서 일하면서 장애를 얻은 한예경 씨는 오래도록 자신이 왜 이런 몹쓸 병에 걸렸는지 몰랐습니다. 같은 피해자 모임인 반올림을 만나고 나서야 작업장에서 무방비로 노출된 독성 물질이 병의 원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죠. 하늘 높은 곳에 계신 저놈 한 분의 오른쪽에 산업재해임을 앉혔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거대 기업과의 싸움은 10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외롭고 긴 싸움을 함께 해준 것은 노동사목위원회 사제들이었죠. 저는 이렇게 돼서 더 이상 모르겠는데 더 이상 저 같은 사람 나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신부님 정말 감사해요. 다행히 반올림은 분쟁 11년 만에 간신히 사측과 중재안에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무관심 속에 참담이 묻힌 사회적 약자들의 호소가 이뿐일까요? 세상의 소리에 우리는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아직도 혼자 울고 있을까요? 누가 물어보시길 추기경님 평생 하신 일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했더니 단 두 글자로 인간이라고 대답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 그것을 추기경님이 평생 추구하셨던 것이 아닐까